저는 원래 정치사회철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막스하고 뭐 현대 정치철학자들하고 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막 그 강의를 뭐 학생 가르치듯이 막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실 얘기 있으면 그냥 중간에 끊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소통이 돼야지 오히려 좋으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주제는 철학인데 이게 철학이라는 말은 사실 동양에는 원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한문 체계를 번역할 때 철학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로소피잖아요. 근데 이제 필로소피가 이 라틴어로 필로스하고 소피아 요 두 개가 결합돼서 필로소피라는 말이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이고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거 뭐 플라톤이 철인정치도 주장하고 그랬으니까 이 현명할 철자를 써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철학은. 근데 이제 흔히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철학은 점 보는데 주역 놓고 거기 철학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래 흔히 옛날에는 아마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철학은 만학의 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만학.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중에서도 왕이다. 근데 이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철학이 옛날에 만학의 왕이었던 이유는요. 서양에서 학문 있죠, 학문. 그러니까 근대의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 학문에는 분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한 덩어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학문을 통칭해서 필로소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뉴턴이 나오면서 물리학이 이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고 물리학이 독립하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자연과학들이 독립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인문학도 이제 분과 학문으로 다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이 있잖아요. 사회과학은 사실 제일 나중에 발전을 하는데 원래는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만 있다가 근대에 와갖고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니까 자본주의 발전에 맞춰서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회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학문들이 생겨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사회학이에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 행동, 사람들의 행동 체계나 이런 것을 이제 통제하기,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게 가장 조직화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행정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분화가 돼서 오늘날 같이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학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대가족 대도에 서로 구분 없이 막 섞여서 살다가 근대에 들어갔고
얘도 분가하고 얘도 분가하고 얘도 분가하고 얘도 분가하고 이렇게 다 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 나간 거죠. 에? 나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진짜 문제는 철학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뭐냐.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텅 비었잖아요. 이제 뭐 저 혼자 이제 남아갖고 그럼 나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철학이라는 분과 학문 체계가 정립이 되는 거지. 이런 당시에 철학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문 일반을 철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근대 이전, 심지어 이제 근대에서도 라이프니츠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철학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학교 다니실 때 피타고라스 배운 적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식. 그 피타고라스가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근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 수학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생물학을 했고, 그러니까 좀 이 뭐 기하학을 했죠. 아르키미데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그게 이제 한 체계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 배울 때 우리를 괴롭혔던 미적분 있잖아요. 미적분을 발전시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하고 라이프니츠예요. 데카르트는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한 그 데카르트,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단자론이라고 해서 모나드론 얘기한 그 사람도 다 미적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철학이요. 저 개별 학문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철학의 영역으로 남은 건 뭐냐면요. 메타학이에요. 메타 사이언스, 과학.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까 여기 사회과학에 사회학이 있고 정치학이 있고 물리학이 물리학이 있고 뭐 생물학이 있고 수학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철학이 다루는 분과학문적 특성은 뭐냐? 그러면 사회학에 대해서 메타적인 연구를 해요. 여기서 메타적이라고 하는 건 사회학 자체를 대상화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에도 사회학의 고유한 방법론이 있죠.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때 모든 과학은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고 연구 방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많이 들어보신 용어로 쓰면 그냥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어떤 학문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학도 사회학의 나름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정치학도 정치학의 방법을,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제가 사회 정치 철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루는 건 주로 이 사회학의 방법론, 정치학의 방법론, 이 관점, 이런 패러다임들이 정당한 건지 적절한 건지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에도 생물학 자체에 이걸 다루는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들이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는 뭐 이런 건 이제 주로 수리 철학이라고 그래서 논리학적인 형태하고 되게 많이 결합돼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학문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 메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다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연역법하고 기납법 배우셨죠? 논리학 배울 때 뭐 맨날 이거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역의 방법, 이게 다 추론 방식이거든요. 추론? 어떤 것을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3단 논법에서 연역 추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연역 추론의 특징을 딱 보시면 요 사람이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제거하면 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제 1과 2가 이미 결론 3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연역법은 우리가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것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는 추론 방식.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명제로 딱 정리해내는. 그 얘기는 이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로운 발견은 없다는 겁니다. 지적인 진보는 여기서 안 일어나요. 지적인 진보는. 왜냐면 옛날에 이미 앞에 있던 거 정리한 것 뿐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럼 과학이 어떻게 발전이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들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기납법. 그럼 기납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 1, 까마귀 2, 까마귀 3 해서 까마귀 n을 봤더니 전체를 봤더니 검다. 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봤더니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요 결론은 분명히 없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건 사실이에요. 얘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는 이거는 있는데 문제는 이 추론 방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추론 방식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과학은 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정적 방식을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00개의 이 구슬이 들었어요. 근데 9,999개를 꺼냈더니 그 구슬이 다 검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구슬은 검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9,999개가 깜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검다라는 필연적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이 그래서 여전히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신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반드시 추론상의 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전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 이론을 다룰 때 이런 문제들을 딱 놓고 다루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자명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철학을 과학 철학이라고 해요.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과학 철학이 옛날에는 과학이 누적적 이렇게 막 경험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보다 참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미 다 깨졌어요. 그걸 깬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패러다임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한 사람이 패러다임을 딱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이론들은 이론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방법론과 관점들이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이론들 사이에서의 개방성이 중요하겠죠. 과학 이론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우리 이제 학문을 따지면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기술의 문제예요, 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놓고 보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핵을 다루는 문제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고요. 생명고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나 등등의 이런 문제도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통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 이론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과학에서도 똑같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인문학이라고도 하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런 분야도 흔히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문 또는 과학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당신들이 왜 일반 사람들이 다루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사회나 정치, 인간을 다룰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네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객관성이라는 건 사실은 A하고 B가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A하고 B의 요 위에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이론 A가 있고 이론 B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경합할 때 이걸 건너뛰어서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객관성, 제3자를 의미하는 객관성 있잖아요. 요 3자를 의미하는 객관성은 인간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건 사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신과 같은 위치를 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사회나 인문은 자기가 이것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자이면서도 관찰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연루된 상태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3자의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3자의 입장을 취해요. 그리고 그 3자의 입장을 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3자의 입장을 취해버리면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서는 인기학과를 가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그러면 인기학과 중심으로 편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에서 경영대를 50%까지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경영대 인원을.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중앙대에 경영대를 예를 들면 경영대 출신들을 지금 대학에서 1000명이 있는데 얘를 10,000명으로 늘렸다고 해봐요. 근데 사회가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1000명에 불과하면 나머지 10,000명을 해도 9,000명은 똑같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영단. 그러니까 이곳의 문제는 어떤 인기학과를 나왔냐 아니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의 그 숫자가 얼마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결제활동 인구로 보면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실업률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실업 통계에 안 들어가는 게 진짜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0명 중에 5명은 실업자가 되는 구조면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오든 어디를 하든 실업자가 되게 돼 있어요. 5명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많이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사실 이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경영학과 그러니까 결국은 5명의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사실 사회 전체의 인재를 배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학과를 많이 양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과들을 양성하는 게 낫죠. 왜?
그래야지 사회에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하고 그들이 결국 그 중에 5명은 어쨌든 실업자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경쟁력을 구성하겠죠. 개방적이니까. 지금 불문과, 동문과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뭐 어디 가서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결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문화는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인 이런 형태의 기반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나 정서, 문화에 관한 것들은 하루 아침에 절대 이렇게 축적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다 날려버리고 있는 거죠.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교육계획 방식이 이거예요.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방식. 근데 이거를 부모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고 있지만 사실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왜 객관적이지 않냐?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사실은 느꼈어야 돼요. 자기가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 삶을 자기가 느낀다고 그러면 아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게 아니지.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이제 자기는 어른이 돼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얘한테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재능이 틀려요.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이유도 없고 또 공부를 잘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객관성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얘기하는 게 참여적 객관성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거리를 두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스주의적으로 따지면 실천적인 동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만 사실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참여는 반드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감 없는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장 잘못된 결과를 유발해요. 근데 공감이 일시 객관화를 하면 아 이게 내 아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젊은 애들이 겪는 문제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를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과학이든 정치학이든 똑같아요. 이 문제들을 그래서 원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자라는 의미에서의 객관적인 게 아니고요. 객관성이라는 건 그건 뭐냐? 대상화한다는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화한다는 게 대상화는요 뭐든지 다 대상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를 대상화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 일기 옛날에 쓰시면 일기 쓸 때 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뭘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하고 떨어뜨려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앞에다 놓고 자기가 판단을 해보잖아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거를 철학에서는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또는 반성. 되새겨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자기를 얼마나 자기로부터 떨어뜨려서 대상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삼자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실 사회학적으로 삼자의 입장에 서면 균형 추상이요. 원래 가진 애들은 요 정도고 사회 전체는 더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균형추를 잡아주려면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자기의 삶을 대상화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들을 대상화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대상화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요것이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그게 바로 이 아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철학을 배울 때는 철학에 왜 그리스 철학에 이를테면 탈레스 이런 사람을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냐 그러면 미토스 신화적 사고에서 로고스 이성적 사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 구시인 얘기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를 한번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화 성찰을. 근데 우리가 어느 때 성찰 반성하냐 그거는 우리가 오류를 범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오류라는 게 어떠냐 아무런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경도 안 씁니다. 문제는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작동을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모르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욕망이 아니라 상대의 욕망을 사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띄워놓고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흔히 문명의 발전은 에로스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 저 에로스를 갖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탐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이 뭐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발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우리 그 얼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그런 거죠. 예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창작하고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결국 에로스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제 그 에로스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세요. 인간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정의하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그 다음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 네? 사고는 이성하고 비슷하니까. 네. 사회적. 네, 사회적. 그 다음 네? 도구. 네, 도구적. 4번 동물이 없는 거. 언어. 뭐 이게 대표적으로 드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한번 이걸 딱 놓고요. 동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성적? 그러니까 이게 이성, 사고, 계산 뭐 이런 능력이라면 사실 IQ로 따지면 돌고래 70, 뭐 침팬지 70,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그럼 뭐 IQ에 있어서 양적인 차이지 70과 100의 차이지 그거 자체가 뭐 인간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자들도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암사자가 다 객 짜고 모는 놈 있고 중간에서 매복해서 습격하는 놈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 계획 잡아서 한다는 거죠.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 사실 사회적 존재로 따지면 사회에 조직적 체계가 제일 잘 잡혀 있는 게 뭐예요? 개미나 꿀벌새개죠. 걔네들 완전히 조직적으로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사실 인간만큼 사회가 복잡한 데가 없죠. 인간이 누가 말을 들어? 잘 안 들어요. 맨날 시끄럽고. 도구적 존재 이것도 마찬가지죠. 침팬지 이런 애도 다 도구 만들어 쓰잖아요. 그거 나뭇가지 끊어갖고 하고 얘네들이 도구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단지 정교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언어도 돌고래도 씁니다. 걔네들이 언어 체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심지어 꿀벌도 몸짓 언어를 팔자춤을 춘다든지 해서 몸짓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남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딱 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것들 전체에 관통하는 거예요. 인간은 저게 어느 것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간한테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사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회적 시스템이 사회에서 내가 시키는 어떤 것을 내가 맡아서 하고 뭐 이런 거 안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사회 자체를 자기가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죠.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이게 정의롭니? 부정의하니?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죠. 왜? 사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마찬가지 이성도요. 인간은 그게 계산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산적으로 하면 내가 저 친구를 등쳐먹는 게 나한테 최고의 이익인데 못해요. 손을 보면서도 왜?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다시 뭐 그걸 따져.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마찬가지예요. 이 도구도 우리는 그 도구 자체를 다시 대상화해서요. 도구 자체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우리한테는 언어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언어가 바뀌고 발전하고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핵심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만드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기 가치를 창조, 생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막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스한테 이 최고의 이념은 평등이 아니에요. 막스한테 최고의 이념은 자유예요. 근데 사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는 평등이고 우파는 자유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서구 3인주의 전통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3인주의는 누구냐면 서구 3인주의 우리는 자꾸 정통을 우린 80년대를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정통은 저기 소비에트예요. 근데 서구에서의 정통은 어디냐? 3인주의입니다. 그 3인주의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칼 카우츠키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죽고 엥겔스가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엥겔스가 있을 때 3인당이 독일에서 이제 정당으로 의회 진출하는 정당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때 그 3인당의 이론적인 이 이론가가 누구냐면 후계자, 그러니까 엥겔스 후계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칼 카우츠키하고 베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걔네 둘이 이론 강령과 실천 강령을 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 학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도 칼 카우츠키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스 저작 중에 잉여가치 학설사라는 게 있거든요. 막스가 원래 자본론 세 권의 자본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의 자본론을 쓰기 위해서 막스가 무수한 노트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정치 경제학 했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평주해 놓은 게 있어요. 평가해 놓은 이론적인 문제들을. 그걸 따로 모아서 잉여가치 학설사라는 형태로 내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칼 카우츠키가 잉여가치 학설사를 막스 죽고 엥겔스 죽고 지가 그걸 냈거든요. 근데 그 잉여가치 학설사를 보면 칼 카우츠키는 정확하게 경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그래서 심지어 잉여가치 학설사에서 지가 안 맞는 거는 내용을 바꾸고 빼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지금 이제 메가 원래의 원고 그대로 편집하는
거기서 다시 다 수정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카우츠키가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 카우츠키가 있을 때 독일 3인당이 독일의 일당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독일 3인당이라고 하는 그 얘기, 그 독일 3인당이 어디까지 이어진, 독일 3인당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전쟁 국채를 발행하는데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2 인터내셔널이 붕괴하잖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걸 막아갖고 원칙을 딱 견지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레닌이에요. 볼셰비키 혁명. 근데 그 어쨌든 그 카우츠키의 경제주의적 입장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경제적 평등이에요. 자유라는 거 하는 거 이거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거.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거 뭐지? 자유시장 경제예요. 경제적으로 평등한 거 분배의 평등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관점으로만 생각하는데 막스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스한테 경제의 본질, 경제적인 문제의 핵심은 정치에 있어요. 막스가 생각하는 핵심은 언제나 이거는 정치적 자유고 정치적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막스가 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예가 있으면 그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면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하고 평등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자본론 일권의 상품편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워낙 저 도식이 굳어졌어요. 요 막스가 그러면 꿈꿨던 인간의 해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면서 사는 세계예요. 이게 막스가 꿈꾸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고 표현됐던 그때의 그 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창조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 그럼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대상화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체계죠. 저거를 이제 우리는 사유라고 그러고요. 철학에서는 그 번역을 사유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denken, thinking, 영어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사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상화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요 능력. 그래서 사유 능력을 기르는 거, 함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약간 어폐가 있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철학이 아니라 이게 철학함이에요. 함. 정확하게. 철학함은 사유 능력을 함양하는 거고요.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저 분과 학문 체계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런 학문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 학문들을 왜 하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철학함을 하기 위해서. 근데 철학과 교수들이 철학은 하지만 철학함은 안 합니다. 그거 똑같아요. 스님들이 불가에 그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성불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로 전도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예수처럼 사는 길을 택하지는 않거든요. 똑같아요. 목적은 여기 있는데 이걸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 철학의 핵심은 저 철학함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를 김용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철학가하고 철학자를 구분하잖아요. 철학가하고 철학자. 근데 막 그거를 그렇게 하든 말든 그것도 막 약간 어폐가 있고, 사실은 요 철학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철학자예요. 모든 인간. 그는 이제 정확하게 그람 씨는 옥중수고에서 그 얘기를 하죠. 모든 인간은 철학자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요 안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거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얘기,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뵙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학생들한테도 그런 말 해요. 철학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했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철학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열심히 적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저걸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저게 좀 말이 되나? 아니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걸 들어서, 내가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또는 나의 관계들을 반추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게 사실은 철학이 하는 역할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뭔 말을 했고 플라톤이 뭔 말을 했느냐, 이거를 아는 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뭐 여러분들이 저처럼 어디 가서 철학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밥 벌어먹고 살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 기술자죠, 기술자. 철학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눌 때 핵심은 철학함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이 철학함은 철학을 대학에서 전공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현장에서 그 삶을 진짜 치열하게 고뇌하는 사람이 훨씬 더 철학함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철학함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놈이 뭔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막스 하니까 그러죠. 막스가 200년, 올해가 200주년이거든요. 걔가 1818년 5월 5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200년 딱 되는 해거든요. 그 200년 전에 막스가 살았을 때 막스하고 지금 우리하고를 비교하면 걔가요, 한참 무식해요. 우리처럼 무슨 인터넷을 가지고 얘기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건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음악도 훨씬 더 다양한 장르와.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지금도 막스를 보냐? 그건 수단이죠. 그 막스를 통해서 우리 현재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걔가 줄 수 있는 해법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사실 막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막스도 심지어 그런데 저기 옛날에 소크라테스 무슨 플라톤 걔들 무슨 완전히, 제가 조금 쉬었다가 뒤에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사고, 이런 능력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한계를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점에서 어쨌든 그 철학함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절대
그 다른 흔히 뭐 철학자 이런 특히 대학에서 온 교수들이 우리 시대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마세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은 무조건 대상화하는 거죠. 대상화한다는 건 삐딱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좀 삐딱한 거예요. 이게 왜 남의 말을 고지고지를 안 들어? 막 사사건건 한번 뒤집어 봐보고. 그래서 철학의 핵심은 뭐냐? 비판 정신에 있어요. 철학은 무조건. 그래서 비판 정신이 없는 철학은 전부 다 간변 철학이에요. 뭐 간변 철학이요. 그러니까 원래 철학이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의 역할은 뭐냐?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그들이 철학이에요. 지배자들이 통치를 잘하도록 세련된 논리와 뭐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그런 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분지족.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욕망이 우리 시대를 망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 욕망이 막 가소비를 만들고 뭐 자본주의가 막 이래갖고 무슨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망의 크기가 다릅니다. 가진 놈들이 쓰는 욕망하고 우리하고는 욕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1%밖에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1년 동안 쓰는 소비 액수는 이탈리아 GNP하고 같아요. 이탈리아 국민들 전체가 쓰는 거하고. 그러면 걔가 가소비는 누가 해요? 자연은 누가 파괴해요? 이거 분명히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보고 욕망을 규제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을 다 일반화시켜놓고 욕망을 규제하래요. 지금 전 세계 50%는 $2 이하로 살아요. 네. 이게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변화된 상황이에요. 이 변화된 상황이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이렇게 생산수 좀 빨리 시간이 가서. 이 그래프가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래프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70년대까지는 얼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 시스템, 서구의 혼합 경제 체제 막 이렇게 수장 자본주의 뭐 얘기했던 그런 70년대까지 그랬어요. 80년대에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정체가 되고요. 그래서 요 차이가 이거를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현상적으로 보시면 알아요. 옛날에 우리 80년대 초반에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영화 보면 엄청 부자들 나오잖아요. 막 캐딜락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애들 백만장자로 나와요. 지금은요, 백만장자는 부자 축에 안 낍니다. 억만장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는 돼야지 이제 부자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부의 크기가 일단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부의 크기를 어디서 가져갔겠냐고.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한 주장은 피케티도 이렇게 주장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그런 그러니까 이데올로그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뭐 저기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당연히 이데올로그지 뭐 걔가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중에 약간 이제 삐딱한 새끼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삐딱하게 어떤 것들을 보고, 근데 그때 그 삐딱하게 보기가 막 어떤 놈을 미워서 보는다기보다 건의에 굴종하지 않고, 그 건의잖아요. 교수라는 건의에 굴종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굴종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사위해서 그거를 찾아보고 결정하고 판단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철학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현대 정치 철학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이제 현대 정치 철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저기 뭐냐
근데 이제 이건 뭐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민주주의 이런 키워드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 문제 의식은요. 자기 통치예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크라시잖아요. 데모에다가 이게 대중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힘이에요. 이거는 라틴어로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 대중의 힘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중이 가진 그 권력에 의해서 이끌리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인 거죠. 예를 들면 왕정 같은 이런 형태나 뭐 그러니까 올리가키 뭐 이런 형태들은 각기가 붙잖아요. 각기는 그리스에서 아르케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르케는 원질, 근본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 철학 다루면 탈레스가 세상의 아르케는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세상의 아르케는 불이다. 데모크리토스가 세상의 아르케는 아톰, 원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을 하는 이 원리가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찾으려고 했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집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 정확하게 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어지는 집단이 있고 다른 하나가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데모크리토스까지 이어지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막스주의도 절대 하나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주류겠죠. 이쪽이 메인스트림. 이쪽이 이제 약간 비주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아르케를 찾는데 다른 정치 체제들은 아르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통치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는 자기 통치 원리가 없어요. 오직 대중의 권력이라는 데만 그 근본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중의 이것이 구현되는 이념적 지향적은 셀프 루링,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는 거죠. 그게 자기 통치죠. 옛날에 뭐 아마 우리 민주주의 배울 때 직접 민주주의 그러면 이제 대중이 스스로 통치를 하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자기 통치의 형태가 구현된 공동체가 꼬미니즘이죠. 쇼미니즘. 아니 꼬뮨 플러스 이즘이 공산주의거든요. 이게 꼬뮨이에요. 꼬뮨. 근데 이거를 이제 동양으로 가져와서 번역을 하니까 공산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공산이랑 함께 생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맞지 않아요. 꼬뮨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세의 자치도시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치도시. 중세의 자치도시가 존재했어요. 그 자치도시를 모델로 했다가 막스가 이거를 꼬미니즘에 딱 적용할 때 그 정치 형태는 파리꼬민이에요. 파리꼬민. 그러니까 꼬뮨을 만들어가는 꼬뮨을 건설해가는 이념적 형태, 그게 꼬미니즘이에요. 꼬뮨을 만드는 거. 꼬뮨은 뭐냐? 자기 통치적 형태예요. 집단적인 자기 통치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통치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삐딱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요, 별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돈 뭐하러 벌어요?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니다.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는 비경제적이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산 거고 거기다 쓰려고 그 돈 벌어하고 무슨 나중에 죽었을 때 무슨 무덤에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사람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으면 그만큼 많이 누리고 사는 사회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스가 이제 그룬트리스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들을 다 써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요 자기 통치 그러면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 시민들이 좀 삐딱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서서 자기를 통치하고 그건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뭐고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에? 뭐 문재인이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제일 독은 뭐예요? 빠예요. 빠. 빠들이 문제예요. 빠들이. 민주주의는 빠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권력을 잠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계속 감시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걔네들이 가진 권력을 자꾸만 일이 가져와야 돼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축소시켜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더 많아지도록. 그럼 우리 헌법 개헌하잖아요. 개헌 얘기하면 맨날 정부 통치 구조 갖고 얘기해요. 그거 뭐예요? 권력자들끼리 지들끼리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개헌의 본질은 뭐냐? 자기 통치.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또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얼마나 더 많이 구현하느냐. 그럼 당연히 개헌의 핵심은 그게 돼야 돼.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87년 헌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87년 헌법인데 87년 헌법의 맹점이 뭐냐? 직선제 개헌 바꾼 거 말고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대통령 그냥 가서 내가 대통령 한번 투표하는 걸 내가 직접 하겠다 이거 개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이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주인이 돼가는 거. 이거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뭐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모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됐을 때만 우리는 뭘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는데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요. 인간은 반드시 내 상대를 통해서만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 가치를 확인 못합니다. 인간은. 동물은 뭐 그러고 사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에서 박탈돼 버리면 존재 자체가 파괴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거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상대가 내가 있는 것만으로 좋아할 때 또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행복해하거나 아니 그냥 사람만 있어줘 라고 말해줄 때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불행해요? 전부 다 계산만 하잖아요. 이거 뭐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저기 교통사가 나서 팔다리가 어떻게 하고 나중에 걔를 보양을 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도 살아있기 바라지. 사랑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힘들까 봐 그냥 죽어버리지 왜 살아나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관계 그거를 이제 존재 양식으로서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 그냥 우리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먹을 때 뭐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술 한잔 먹으면 괜히 좋잖아요. 기분. 그냥 뿌듯하고 행복하고 뭐 그 시간 잘 가고 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상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그리스 철학에는 두 가지의 뭐 분파라고 해야 되나?
파가 있습니다. 이걸 옛날에 우리 80년대 식으로 이렇게 하면 당파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당파성이라는 말도 너무 쌀벌한 말이 돼서 그런데 당파성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당, 예, 파당. 당은 뭐예요? 정치적 집단이죠. 정치적인 분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에 정치적 분파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예? 자, 이쪽 세력은요, 상인 세력들이에요. 상인. 이쪽 세력은 토지 귀족 세력들입니다. 원래 그리스 노예제가 도시국가잖아요. 근데 노예를 막 전쟁을 해갖고 얘네들이 노예를 잡아오잖아요. 전쟁에 노예를 잡아갖고 노예를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무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상인 계급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플로레타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에만 노동자 계급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여기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주류가 아니죠. 일부고, 사실 이제 주류는 이렇게 상인이 노예주와 얘네들이 노예주고 얘들이 노예주고, 노예가 있었겠죠. 여기에 일단 노예는 여기서 뭐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뭐 그리스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되게 야만적인 사회예요. 노예는 시민이 아닙니다. 노예만 시민이 아니에요? 여자도 아닙니다. 자, 여자도 아니에요. 노예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요 두 개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 사회가 굉장히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치론 있죠. 교환 가치라는 개념. 교환 가치라는 개념을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거는 자본론의 막스가 딱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교환 가치라는 게 발견될 수 있는 건 상업이 그만큼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두 개의 상품이 전혀 다른 상품이 어떻게 교환되지? 아, 그러면 교환되는 어떤 가치가 있겠구나. 그거를 교환 가치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피타고라스, 아까 피타고라스의 정식, 이 사람은 아르케가 뭐겠어요? 수입니다. 수적 비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황금률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자,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만들어진 형태에 뭐요? 수적 비례에 맞춰서 각각의 진료들,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 메테리얼들이 다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를 규제하고 있는 원리는 수적 비례예요. 수적 비례고, 이 사람들은 진료는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 죽잖아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도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죽어갖고 얘가 흙이 됐어요. 흙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수적 비례, 형상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겠죠. 이 수적 비례가 플라톤까지 가면 이데아가 되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 응? 우리 이런 형태, 이 형상들 있잖아요. 여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인간은 뭐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 막 이런 거. 그런 형상들이 있는 거죠. 그 형상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것들 A, B, C의 가장 정형적인 하나의 형태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 그러면 떠올리는 어떤 형상, 이걸 이데아라고 그래요. 그 이데아의 각각의 이데아가 진료, 여기 존재하는 이런 진료들 있잖아요. 얘는 제가 죽어갖고 흙으로 돌아가면 얘 흙이잖아요. 흙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게 흙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형상이 있어서 오고 그 진료를 그 형상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만드는, 그러니까 생김새가 약간씩 달라요. 그렇지만 모범이 되는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참이에요. 얘가 진리고 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수시로 바뀌어요. 저는 1시간 전에 저하고 지금 저는 다르겠죠.
세포도 많이 죽었고 생겨나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진리관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결합된다고 얘기하는 진리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피타고라스 다음에요. 제논이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피타고라스보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있음은 있음이고 없음은 없습니다. 입니다. 야, 뭐 성철 스님 같아요. 뭐 산은 산이고. 자, 이 명제가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경험적 세계의 모든 존재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요. 우리는 뭐요? 모두 다 생성소멸합니다. 우리는 생성소멸. 그러면 우리는 뭐요? 독사. 추측이에요. 억측이에요. 억측. 그러니까는 잘못된 추측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존재하는 건 여기 바깥에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현세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피타고라스 합파부터 파르메니데스, 플라톤까지 이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오르페우스교라고 있어요. 그리스의 오르페우스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을 정화시켜서 불가처럼 그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어서 얘 밑에 제논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애가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100m 앞에 화살이 있어요. 화살을 쐈어요. 여기까지 날아가서 여기 딱 박혔죠. 자, 이 화살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중간 50m의 지점을 통과해야 되죠.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시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계속 나눕니다. 그러면 이 점은 몇 개요? 무한이죠. 근데 날아가는 시간은 0.1초. 그러면 유한한 0.1초의 시간 동안 무한한 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못 씁니다. 따라서 나르는 화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는요, 이렇게 딱 보시면 그냥 화를 쏴버리는. 아니 이거는 항상 어떤 속임수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속임수가 있어요. 뭔 속임수? 자, 여기 100m죠. 점을 무한 분할했죠. 점으로 공간을. 그래서 무한한 점이 됐죠. 시간 0.1초죠. 0.1초를 무한 분할해 보세요. 무한한 점이 되지. 0.1초도 마찬가지로 0.1초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절반인 0.05초를 지나야 되고 다시 그 절반의 0.0025초를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위상을 4배를 놓고 비교를 해버린 거죠. 말이 안 되지만 이게 그 유명한 제논의 3대 역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뭐요? 이데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저 다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아르케 자체가 이미 우리의 현실 세계 이면에서 규정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그러니까는
초월적인 어떤 세계가 있고 이 초월적인 세계에 진리는 존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쫓아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더더욱 중요한 건 현실은 이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바꿔서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당파를 주장했겠어요? 당연히 요 초월적 진리를 아무나 하나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거를 도야에서 안 사람들만 이 진리를 알아요. 그럼 당연히 통치는 누가 해야 돼요? 얘가 해야죠.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나이는 그리스에서는 끊임없이 정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 민주주의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 도시국가 내에서 막 싸웠어요. 그리스 민주주의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페리클레스입니다. 예? 근데 요쪽 나이는요, 플라톤까지 요쪽 나이는 기족정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라톤의 통치가 철인 통치로 가죠. 철학자들이 통치를. 물론 이제 철학자들이 재산도 가지지 말아야 되고 뭐 새끼도 나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공산주의적인 모델이니 어쩌니 하지만 뭐 별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이게 신분이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은 통치를 하고 수호자 계급은 나라를 지키고 생산자 계급은 죽어라 가서 일을 하고 머리, 가슴, 팔다리. 팔다리 이게 제일 하층이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자기들 머리인 거죠. 그 통치 철학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데 왜 저게 주류가 됐냐? 사실 소크라테스가 잘 죽었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왜 독배를 마셨냐? 그 바로 직전에 그리스에 정변이 나요. 그래서 참주정이 들었어요. 그 기죽 이 민주정을 무너뜨리고 그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그게 들어서는데 다시 얘네들이 뒤집혔어요. 민주정에 의해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쪽하고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소크라테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시민들의 단죄를 받는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변론을 했고 자기는 그 변론했던 이제 감옥에 이 독배를 마시는 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 가서 스님 도망을 가십시오 그랬는데 얘가 안 갔어요. 왜? 자기는 그 재판정에 참여를 했고 그 참여했을 때는 결과에 대해서 동의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독배를 마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 인물은 되니까 뭐 됐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독배를 마셨어요. 그래서 자기 진리에 대한 수호자예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글을 누가 썼냐? 다 플라톤이 썼어요. 플라톤의 책을 딱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철학책은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쓰지만 거긴 다 대화록이에요. 대화. 그리스 사회라는 게요. 아까 상인들이고 이제 이렇게 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주들이 일은 안 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앉아서 이게 노닥거리는 게 일이죠. 거기에다가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그러니까 요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소피스트예요. 그 직업이에요, 직업.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수사학을 가리키고, 그래서 막 그리스 사회에서는 심지어 이런 것도 이제 막 나와요. 경기가. A팀하고 B팀 딱 나눠져서 둘이 논증을 막 이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싸움을, 근데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 말싸움이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경기하고 똑같은 게 우리나라도 요즘 뭐 얘도 그런 거 좀 하더만 뭐 이렇게 뭐 토론 대회 하고 무조건 A팀, B팀 나눠하고 뭐 내가 A 주장에 찬성도 안 하는데 내가 이제 A 팀이 되면 A를 막 옹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건 어떻게 그래? 근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이 변론수를 막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개변이 되죠. 그래서 개변론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자기의 직업의 바탕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처럼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지 요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기족적이 돼갖고 어차피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뭐 내가 그걸 왜 배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직업상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이 알던 뭐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등 프로타고라스, 우리는 사회라는 거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진 게 법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누구냐? 그들 중에 하나예요. 얘도 소피스트의 한 인물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소피스트인데 얘가 조금 이제 좀 삐딱한 거죠. 저것들이 말이야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좀 진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거 말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것들은 맨날 말싸움이나 가르치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알라. 그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핵심은 네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다고 떠들기만 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가드프라이 세파리 신이 보낸 세파리 막 이렇게 그 소의 그 막 파리들이 이렇게 하면 막 소가 이 뭐냐 꼬리로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괴롭잖아요. 소 입장에서. 자기는 그런 새파리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깨우치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는 생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뭐 근데 뭐 그 소크라테스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막 하고 할 때는 왜냐면 다 거기에 이제 술상을 차립니다. 에? 그게 향연이에요, 그게. 거기다 음식 딱 차려놓고 앉아서 이제 뭐 이거를 한번 논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대부 양반도 하듯이. 그리고 자기들이 할 때 이제 그럴 때 그 옆에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어드마이어라고 그래서요. 12세에서 한 15세 정도 되는 미소년을 앉혔어요.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를. 뭐 그래서 뭐 걔네들이 동성애자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자 요거는 자 정치적으로는 기족정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존재를 구분합니다. 그럼 여자는 왜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이성이 탁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진리를 구도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자, 여성에 대한 저기가 있죠. 근데 여성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뭐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육체에 대한 비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차원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이 영혼을 맑게 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정신을 맑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순전히 이놈의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독교하고 결합을 한 겁니다. 에? 그래서 교부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그럼 이제 우리는 영혼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그리스의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요. 지금 우리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개념의 많은 부분은 이 관념 속에 있어요. 뭐요? 팔등신부터 시작해서 수적 비력, 황금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무슨 뭐가 뭐 어떻게든 아니 무슨 있잖아요. 이거 그 미스 코리아 뽑을 때만 하는 거. 그 뭐요? 미라는 걸 그런 수적인 비례와 형상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인류 그 노마나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막 그 저기 남자 성기 이렇게 이 조각산도 때려 부셔놓고 근데 그래도 남자는 그걸 표현했는데 여성은 절대 표현 안 했습니다. 그건 훨씬 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념들이 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뭐 몸짱 아줌마 얘기하고 하지만 몸짱 아줌마 하려면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안 먹고 운동해야 되고 뭐 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건지 내가 건강을 위해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하루 몇 시간씩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그 뭘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은? 어? 그렇죠? 사실 옛날에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사인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나체 사진 찍은 거. 근데 자기 부인 임신한 그 임신한 몸이 안 아름답나요? 그게 왜 안 아름다워요? 사실 얘네들 감전처럼 이게 감년적인 사람들은 감각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아름답다고 말해야지. 지네들이 무슨 생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의 메인스트림은요 정신 우월주의, 그러니까 이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관념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노동 중심적이고, 당연히 계급 차별적이고 그런 거죠. 이 세계가 요 세계예요. 요 세계는 뭐냐 이제 탈레스 이런 전부 다 아르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서 찾잖아요. 물, 불, 뭐 그걸 형상화시켜서 간념화 시키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물, 불 하다가 아낙사고라스에 오면은 종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종자라는 개념을 형상화해서 만든 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예요. 근데 원자가 뭐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최초로 원자란 말을 쓴 사람 누구예요? 데모크리토스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쪼개다가 절대 안 쪼개지는 맨 최초의 그 물질을 우리는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자라는 개념을 쓴 사람은 데모크리토스고, 데모크리토스는 이 세계가 그 원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합의 비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존재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각각의 원자는 뭐예요? 다 독립적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럼 왜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저렇게 주장했을까? 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가 가진 특징은 뭐예요? 모든 원자는 독립적이고 개체적이고 평등해. 거기는 질이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원자는 다 똑같거든. 자, 그럼 데모크리토스는 누구하고 친구예요? 페리클레스하고 친구입니다. 페리클레스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데모크리토스. 자, 근데 데모크리토스가 한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데모크리토스의 책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에서 그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이제 노마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갔다가 노마로 가고 이러면서 그리스가 망하고, 그 책들이 많은 부분이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넘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책들의 일부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존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없어진 책들 있죠.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 책 자기 저작 안 남아 있어요. 피타고라, 아까 소피스트드 뭐 프로타고라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썼어요?
다 플라톤이 쓴 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플라톤의 시각으로 읽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철학의 주류는 플라톤이 된 거고,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고, 뭐 근데 뭐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뭐 동양은 봐보세요. 동양은 육아가 딱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육아는 뭐예요? 계급의 학이죠. 계급 통치학이. 뭐 사람들이 뭐 유학이 원시 육아가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원시 육아의 그러니까 육아의 마지막은 무조건 이 관료적 신분사의 통치 시스템이죠. 그거는 진짜 중국 가시면 알아요. 중국 가면 애들은 일상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 계급, 이 신분이. 근데 그 권력이 이제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세력하고 요 세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막 철학적 사유를 하고 어떤 존재론을 내세우고 막 할 때 우리 흔히 존재론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존재론이에요. 아까 뭐 아르케가 뭐냐 뭐 이런 거 다루고 뭐 존재, 현존재 막 이러면서 실존 막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적 상황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요 두 가지의 커다란 당파적인 부류는요 어느 사회나 존재해요. 저게 처음에는 누가 세요? 얘가 셉니다. 이 사회가 망할 때는 얘가 세져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세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제 세계가 더 바뀌면 다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하죠. 이게 중세도 마찬가지. 중세도 초기에는 플라톤하고 결합된 신학이 주도를 하다가 중세 후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중기로 이제 앞에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이제 플라톤주의적인 그래서 선악의 구분이 확실하고 그래서 신의 나라가 마지막에 이길 거라는 신국론을 쓰고 대단한 거예요. 신국론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아마겟돈이죠. 우리 맨날 그럴 때도 우리 남하고 북하고 딱 싸우면 끝까지 가잖아. 주의 있잖아요. 지금도 태극기도 입고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플라톤의 그 형상에다가 진료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형이하학적인 이 세계로 내려온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그러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하다가 중세 후기 가면 오캄의 면도라고 그래갖고 하여튼 개체가 승리하면서 근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근대 철학이 열리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우리는 주장만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 양명학이 못 살아남았는데 중국에서도 주자학에 대항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양명학이 특히 양명학 좌파가면 막 개인이 그냥 우주의 섭리를 직접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개체가 막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철학은 반영한다는 거죠. 철학은. 이거는 뭐 막스의 유물론적인 태제로 얘기하면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입장을 아주 철저하게 견지해서 막스는 좀 이렇게 글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를테면 자본론을 쓸 때도 노동 가치로는 왜 내가 이거를
잉여 가치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제 와서 노동 가치론을 쟤들이 발견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쓸 때 반드시 시대 상황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 시대가 그랬고,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교환 가치는 했는데 왜 그거를 가치 이론으로 발전을 못 시켰느냐? 그럼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가치 이론을 못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들, 정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시대의 변화 있죠. 이 시대의 상황. 요 시대의 상황에 내가 어디에 서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대학의 교수들보다 어쩌면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철학함에 가까울 수 있느냐. 그거는 대학의 교수들은 시대 상을 절대 별 관심이 없거든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대접받고. 원래 인텔리겐차들이라고 하는 게 특히 교수들은 연구실이 있잖아요. 그 연구실 지 혼자 공부하잖아요. 지 혼자 공부하고 거기 제자도 다 있고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어쨌든 그게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존재적인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요,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의 존재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사항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람시도 노동자들하고 유기적 지식인하고 어떻게 상호 침투해서 결합을 해서 그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꿔갈 건지. 사실 막스한테서의 해방은 단순하게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권리를 찾고 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스가 극복하고자 하는 노동의 분업은요, 정신노동과 유체노동의 분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노동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는 것.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구상과 실행. 어떤 놈은 구상만 하고 어떤 놈은 실행만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나도 머리가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방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좀 똑똑해져야죠.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루크레티우스도 그렇고 낙하 운동에서 비껴짐을 얘기해요. 크리라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다가 이게 비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물질 운동에. 네.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그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는 개들을 더 쳐주죠. 사실 쾌락주의자들이 막 말이 알려지기 그렇게 해서 그렇지 쾌락주의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옛날 유가족 쾌락 그러면 무슨 그런 건 줄 아는데 그런 감각적이고 막 이런 쾌락을 주장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런 쾌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그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있어요.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 하고 사는 거지. 70년대나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우리는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 살 뿐이죠. 내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1950년대 스피노자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요. 그 이후로는 정말 그게 중요해요. 행복,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 행복을 증진시켜가는 과정. 스피노자의 맨 마지막 경지가 지복의 경지거든.